당신이 나를 주방 직원이라고 불렀죠? 이제 내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28년을 짓밟히며 살아온 여자가 드디어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리나 씨 데려다가 내 안방에 들여냈죠?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털리고 홀로 남겨진 남자 앞에서 여자의 목소리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요? 비서님, 이분 앞길 안 막히게 소금이나 좀 뿌려줘요. 이 여자가 28년의 침묵 끝에 무슨 패를 꺼내 들었는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새벽 3시 4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명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31살에 시집와서 59이 된 지금까지 2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각에 눈을 뜬 거죠. 천장을 바라보며 명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이 뻐근하고 어깨가 결렸어요. 몸이 알람보다 정확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며 명자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태식을 흘끔 봤습니다. 63세 태식은 술 냄새를 풍기며 뒤척였어요. 입을 벌리고 코를 고는 모습이 영 볼품없었죠. 어젯밤에도 친구들과 골프 이야기를 하며 소주를 4병이나 마셨습니다. 새벽 2시에 비틀거리며 들어와서는 명자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소리쳤었죠. 명자는 한숨도 안 쉬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관절염 약을 먹어도 새벽마다 찾아오는 통증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장동 축산시장에 가야 했거든요. 세수를 하고 낡은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명자는 잠깐 멈췄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거칠어진 피부,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었죠. 31살에 처음 갈비집 주방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예쁘다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늙은 아줌마였습니다. 명자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어요. 낡은 경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12년째 타는 거였죠. 태식은 작년에 외제차를 샀지만 명자는 여전히 이 낡은 차로 장을 봤어요. 새벽 도로를 달리며 명자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새벽 방송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죠. 낡은 차 엔진 소리와 라디오 음악이 섞여 새벽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마장동 축산시장에 도착하니 4시 20분이었습니다. 시장 입구부터 소고기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로 정육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북적였죠. 식당 주인들, 중간 상인들, 배달 기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명자는 늘 가던 정육점 사장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아이고 사모님, 또 오셨네요. 오늘은 한우 1등급 막 들어왔어요. 마블링이 정말 끝내줍니다. 한번 보시죠. 사장님은 명자를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28년 동안 새벽마다 여기 와서 고기를 떼어가니 이제는 단골 중에 단골이었죠. 명자는 고기를 손으로 만져보며 신중하게 골랐어요. 육질, 마블링, 신선도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고기를 눌러보니 탄력이 좋았어요. 색깔도 선명한 붉은색이었죠. 이거 30kg 주세요. 그리고 갈비는 50kg요. 알겠습니다. 차에 실어드릴게요. 계산을 마치고 차에 고기를 싣고 나니 5시였습니다. 명자는 다시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은 강남에 있었죠. 28년 전 허름한 골목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던 그 갈비집이 이제는 강남 한복판의 3층짜리 건물이 됐습니다. 1층은 홀, 2층은 룸, 3층은 사무실과 창고였어요. 5시 30분에 식당 문을 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고기를 냉장고에 정리하고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간장, 마늘, 배즙,
양파, 참기름을 정확한 비율로 섞었죠. 이 양념 레시피는 명자만의 비법이었어요. 28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만들면서 완벽하게 만든 맛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찾는 이유가 바로 이 양념 때문이었죠. 양념을 만들면서 명자는 시집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31살 늦은 나이에 중매로 만난 태식과 결혼했어요. 태식은 그때 3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중소기업에 다니며 월급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명자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우리 아들 늦게 장가 보냈다고 늙은 색시 데려왔네요. 애라도 빨리 낳아야 할 텐데요. 시어머니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명자는 결혼 2개월 만에 임신을 했지만 유산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날 시어머니는 명자를 째려보기만 했죠. 한마디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더 심하게 굴었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집에서 뭐하냐.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시작한 게 갈비집이었어요. 태식의 월급만으로는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빠듯했거든요. 시동생 둘, 시누이 하나가 모두 백수였고 시어머니는 명자에게 밥값을 내라고 했습니다. 명자는 친정 부모님께 500만 원을 빌려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명자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설거지와 청소를 했어요. 임신을 다시 하고 싶었지만 몸이 너무 지쳐서 그럴 여유가 없었죠.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에 임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명자는 그 말을 들으며 병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하루에 15시간씩 일했고 식당은 조금씩 커졌어요. 손님들이 많아지고 입소문이 났죠. 처음엔 하루 매출이 50만 원이었는데 5년 뒤에는 200만 원이 됐습니다. 태식은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 경영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은 주방만 맡아요. 경영은 내가 할게요. 태식의 말에 명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명자가 주방과 경영을 모두 하고 있었지만 태식의 체면을 세워주고 싶었어요. 남편이 자신감을 가지길 바랐거든요. 15년이 더 흘렀습니다. 식당은 이제 하루 매출이 1천만 원을 넘었어요. 강남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죠. TV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고 연예인들도 찾아왔습니다. 건물을 사고 3층으로 확장했어요. 하지만 명자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고기를 때려 다녔어요. 태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옷을 사입고 골프를 다니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죠. 외제차를 샀고 시계도 몇 천만 원짜리로 바꿨습니다. 명자에게는 점점 차갑게 대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식은 명자의 손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손 좀 봐요. 고기 냄새 진동하고 손톱에 낀 거 보기 싫어요. 명자는 놀라서 손을 뒤로 숨겼어요. 28년 동안 불판 앞에서 일하느라 손이 거칠어진 건 어쩔 수 없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당신 주방 직원이라고 할게요. 마누라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요. 태식의 말에 명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28년 동안 참고 견딘 게 습관이 돼버렸거든요. 그날 밤 명자는 화장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올해 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87세의 시어머니는 마지막 5년을 치매로 고생했어요. 명자는 그 5년 동안 식당 일과 병간호를 함께 했죠. 시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명자를 몸종처럼 불렀습니다. 야, 거기 서 있지 말고 물 좀 가져와요. 빨리요. 하지만 임종 직전 시어머니는 정신이 돌아왔어요. 명자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야, 미안하다. 너 정말 고생 많았어. 너 덕분에 우리 집안이 살았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열쇠 하나를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종중 금고 열쇠야. 태식이한테 주지 마. 너만 가지고 있어. 시아버지가 그러라고 했어.
명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죠. 명자는 열쇠를 꼭 쥐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명자는 그 열쇠를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무슨 열쇠인지 어디에 쓰는 건지 몰랐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양념을 다 만들고 고기를 재우기 시작했어요. 주방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직원들이 8시에 출근하니까 그 전에 준비를 끝내야 했죠. 명자는 잠시 주방 창문으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28년 동안 매일 본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명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고기를 썰기 시작했어요. 칼을 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명자는 주방에서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저녁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죠. 손에 칼을 쥐고 갈비를 한 점 한 점 정성스럽게 자르고 있었어요. 28년 동안 해온 일이었지만 여전히 집중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식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따라왔죠. 명자는 놀라서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이분은 리나 씨예요. 투자 전문가인데 우리 식당 확장건으로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태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명자는 리나를 바라봤어요. 30살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했고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명자의 눈에는 식당에 오기엔 너무 야한 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리나예요. 리나는 명자를 흘끔 보고는 시큰둥하게 인사했습니다. 명자의 거친 손과 앞치마를 훑어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하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명자는 얼른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 태식에게 몸을 기댔어요. 사장님, 여기 홀 구조가 참 좋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층 룸을 더 늘리면 매출이 30%는 오를 거예요. 리나는 태식의 팔을 슬쩍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싱글벙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태식에게 찰싹 붙어 있는 걸까요? 명자 씨, 리나 씨랑 제가 사무실에서 이야기 좀 할게요. 저녁 준비는 알아서 해요. 태식은 명자를 명자 씨라고 불렀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아내를 남대하듯 불렀어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태식과 리나는 3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명자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고기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죠. 저녁 6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주방에서 정신없이 고기를 구웠어요. 홀 직원들이 주문을 외치고 명자는 불판 앞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흘렀어요. 명자는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자꾸만 3층 사무실이 신경 쓰였습니다. 8시쯤 되어서야 태식과 리나가 사무실에서 내려왔습니다. 명자는 홀 구석에서 그들을 봤어요. 리나는 태식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리나를 홀 한가운데 자리로 안내했어요.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명자 씨, 여기 특등심이랑 갈비 2인분씩 가져와요. 리나 씨가 우리 고기 맛을 보고 싶대요. 태식이 명자를 불렀습니다. 명자는 주방으로 가서 고기를 준비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접시를 들고 테이블로 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명자가 접시를 내려놓자 리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고기 냄새가 진동하네요. 사장님, 여기 환기가 안 되나 봐요. 리나는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명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28년 동안 매일 손질한 고기였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하던 그 고기였어요.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리나 씨, 우리 집 고기는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태식이 서둘러 고기를 구워서 리나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마치 어린애를 대하듯 했어요. 리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씹었습니다. 그냥 그렇네요. 제가 아는 청담동 갈비집이 훨씬 나은데요. 거기는 진짜 고급 식당이거든요. 리나의 말에 명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리나에게 웃으며 다른 반찬을 권했습니다. 명자는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직원들도 퇴근했어요. 명자는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태식과 리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는 살짝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태식과 리나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리나는 태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 말 들으면 이 식당 진짜 대박 날 거예요. 제가 아는 투자자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리나 씨 덕분에 든든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태식은 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어요. 집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태식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꺼내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했지만 모두 받지 않았어요.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식이 들어왔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태식은 명자를 힐끗 보고는 신발을 벗었어요. 리나 씨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늦어서 택시 잡기 힘들다고 해서요. 태식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명자는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그 사람이 정말 투자 전문가예요? 왜요? 의심하는 거예요? 리나 씨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식당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태식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자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리나는 매일 식당에 왔습니다. 아침 10시쯤 나타나서 태식과 사무실에 들어가곤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홀에 나와서 손님들을 관찰했습니다. 저녁에는 태식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명자는 그저 주방에서 일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친정 어머니 제사 때문에 하루 고향에 다녀와야 했어요.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어머니 제사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요. 저녁에는 돌아올게요.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태식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다음 날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어요. 저녁 6시 명자는 고향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집안이 이상했습니다. 거실 소파가 다른 위치에 있었고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명자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명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침대 위에 명자의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옷장 안에는 낯선 여자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화려한 원피스, 짧은 치마, 비싼 명품 가방들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명자는 다급하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어요. 마당에 명자의 옷가지와 화장품, 신발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다 젖어 있었어요. 명자가 아끼던 한복도 지늘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명자는 다시 안방으로 갔습니다. 리나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명자의 침대에서 편하게 앉아 있었어요. 어머, 벌써 오셨어요?
사장님이 저녁 8시쯤 온다고 했는데요. 리나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명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보시면 몰라요? 여기 이제 제 방이에요. 리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명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명자보다 한 뼘 정도 키가 컸어요. 리나는 명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제게 이 방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아줌마는 이제 작은 방 쓰세요. 거기가 아줌마한테 더 어울려요. 명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8년 동안 쓰던 안방이었어요. 명자가 매일 청소하고 정리하던 그 방이었습니다. 명자가 아이를 가지려고 애썼던 그 침대였어요. 태식 씨 어디 있어요? 당장 불러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나는 빙그레 웃었어요. 회사 일 보러 나가셨어요. 저녁에 오신대요. 아, 참. 사장님이 아줌마한테 전화래요. 앞으로는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식당 일만 하래요. 리나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리나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명자는 마당으로 나가 자신의 옷가지들을 주웠습니다. 젖은 옷들을 안고 작은 방으로 갔어요. 작은 방은 창고처럼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좁았어요. 창문도 작아서 어두웠습니다.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명자는 좁은 방 바닥에 앉아 젖은 옷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진흙이 묻은 한복, 늘어난 운동복, 낡은 속옷들이 바닥에 가득했어요. 명자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이 돌아온 거였어요. 명자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태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구두를 벗고 있었어요. 태식의 눈이 잠깐 명자를 스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명자는 천천히 태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여보, 내 방에 리나 씨가 있어요. 내 옷이 마당에 던져져 있었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태식은 소파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리나 씨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투자 관련 서류 작업 때문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내 옷을 마당에 버린 거예요? 내가 28년 동안 살아온 방인데요. 태식의 얼굴에 귀찮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과장하지 말아요. 작은 방도 방이잖아요. 잠만 자는 거면 되지.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명자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태식은 일어나서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방 문을 노크하더니 들어갔어요. 안방 안에서 리나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명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명자는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주머니 속에서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열쇠였어요. 명자는 그걸 꽉 쥐었습니다. 뭔가 결심이 서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3시 40분이었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입은 다음 명자는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명자는 식당으로 출근하는 대신 법원 근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한 달 전에 지인에게 소개받아 명함을 받아뒀던 곳이었어요. 명자는 아직 그 명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이 맞이해줬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변호사 선생님 계세요? 상담이 필요해서요.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떨리지 않았어요. 30분 뒤 명자는 변호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명자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28년간의 결혼 생활, 식당을 키운 과정, 리나가 나타난 것, 안방에서 쫓겨난 것까지요. 지금 식당 건물 명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명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법인 이름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 제가 설립한 법인이에요. 변호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대표가 누구예요? 저예요. 남편이 경영한다고 해서 실무를 맡겼는데 법인 대표는 처음부터 제 이름이에요.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강 여사님,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 대표권을 활용해서 남편분의 법인 재산 접근을 차단할 수도 있고요. 명자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8년 동안 쌓아온 게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공증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법인 통장과 인감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세요. 명자는 법률사무소를 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법인거래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법인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고 태식의 카드 사용 권한을 모두 정지시켰어요. 식당 건물과 태식의 외제차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28년 동안 명자의 이름으로 만들어 온 것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태식은 리나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리나가 고른 건 8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태식은 카드를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처리하려다 멈췄어요. 손님, 죄송한데 이 카드는 사용이 안 되네요. 돈 안 신고 처리가 돼 있어요. 태식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다시 해봐요. 태식은 지갑에서 카드를 3장 더 꺼냈습니다. 하지만 3장 모두 같은 결과였어요. 한도 초과, 사용 정지, 돈 안 신고. 태식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옆에 서 있던 리나가 팔짱을 끼며 차갑게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황급히 법인 통장으로 이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류 메시지가 뜰 뿐이었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손이 떨렸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쓰이던 카드와 통장이었어요. 그 시각 명자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고기를 굽고 양념을 채우고 홀 직원들에게 음식을 내보냈어요.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태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3번, 4번, 5번. 명자는 전화기를 주방 선반 위에 올려두고 계속 일했습니다. 28년 동안 주방에서 버텨온 것처럼 오늘도 그냥 일했어요. 주방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명자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주머니 속 열쇠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카드가 막힌 다음 날 아침, 태식은 눈이 뒤집힌 채로 식당에 들이닥쳤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구두도 제대로 못 신고 왔어요. 명자는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카드는 왜 막고 통장 비밀번호는 왜 바꾼 거예요? 태식의 목소리가 주방 전체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명자는 칼을 내려놓고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대표니까요. 법인 대표 권한으로 처리했어요. 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내가 28년 동안 이 식당 키웠는데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뭔가를 더 말하려던 순간 명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태식 씨, 여기 직원들 보는 데서 이러지 마세요. 태식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러고는 발걸음을 돌려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명자는 다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태식 혼자가 아니었어요. 신우이 정순이 먼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식의 여동생이었어요. 49살의 정수는 평소에도 목소리가 컸지만 오늘은 특히 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시동생 2명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형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빠 카드가 다 막혔다고요. 우리 생활비도 오빠한테 받는 건데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정순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손님 몇 명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명자는 카운터 뒤에 서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이 집안을 위해 일했어요. 신우이 결혼 비용도 보탰고 시동생들 취직 자리도 알아봐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이거였어요. 정순 씨, 여기는 영업 중이에요. 손님들 계신데 자리를 옮겨요. 명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은 카운터 앞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형수님이 오빠 돈줄을 막아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참고 있어요? 당장 풀어요.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번 돈이에요. 내 법인 돈이고요. 정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때 시동생 2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형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형이 2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홀에 있던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카운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시댁 식구들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달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들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명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순과 시동생들이 잠깐 멈췄어요. 명자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명자는 봉투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순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안에 들어있는 서류들을 꺼내서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에는 지난 15년간 정순과 시동생들이 식당 계좌에서 인출해간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순이 경조사비로 가져간 돈, 시동생들이 사업한다며 빌려간 돈, 한 번도 갚지 않은 돈들이었습니다. 합산하면 3억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정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다 기록해뒀어요. 내가 28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모른 줄 알았죠? 변호사도 다 봤어요. 이게 법적으로 횡령에 해당할 수 있대요. 명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카운터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동생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 당장 법적으로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이 식당과 법인에는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그게 다예요. 명자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정순과 시동생들은 한동안 카운터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명자는 주방 안에서 벽을 짚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겉으로는 차분하게 버텼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나간 뒤에야 손이 조금 떨렸어요. 명자는 숨을 고르고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서류 보여줬더니 조용히 돌아갔어요. 잘하셨어요. 그쪽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명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태식에게 부재중 전화가 12통 와 있었어요. 문자도 여러 개였습니다. 명자는 문자들을 하나씩 읽었어요. 처음에는 협박하는 투였다가 나중에는 사정하는 투로 바뀌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리나 씨도 나한테 화났고 제발 전화 받아요. 명자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안에서 열쇠가 손에 닿았어요.
차갑고 단단한 그 느낌이 명자를 다시 다잡아 주었습니다. 명자는 식당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혼자 어두운 홀을 걸어 나오며 생각했어요. 28년 동안 이 집안을 먹여 살렸습니다. 시어머니 병간호도, 시댁 생활비도, 시동생들 뒷바라지도 다 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거였습니다. 명자는 식당 밖으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따라 별이 유독 많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코를 훌쩍이며 걸음을 옮겼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2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명자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식당 일은 평소처럼 했습니다.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나 마장동에 다녀오고 양념을 만들고 불판 앞에 섰어요. 달라진 건 딱 하나였습니다. 퇴근 후에 명자가 가는 곳이 생겼어요. 명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종로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문중 어른인 박 장로를 만났어요. 시아버지가 오래전에 명자에게 건네준 서류 안에는 종중 땅 개발 관련 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며느리 명자의 이름으로 종중 대표 동의권을 남겨뒀어요. 태식도 시댁 식구 그 누구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박 장로는 흰 수염이 긴 82의 어른이었어요. 처음에는 명자가 찾아왔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친필 서명이 담긴 위임장을 보고 나서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거 진짜요? 도서방이 이걸 당신한테 맡겼단 말이요? 네. 시어머니 임종 때 받은 열쇠로 금고를 열었더니 이게 들어 있었어요. 박 장로는 서류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서방이 살아있을 때 그 말을 했었지. 조강지처 손에 맡겨야 한다고. 내가 미처 몰랐소. 명자는 2달 동안 박 장로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종중 회의 준비를 했습니다. 종중 땅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임야와 논밭이었어요. 수십 년 전부터 개발 얘기가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땅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개발 가치가 폭등했어요. 보상금만 해도 100억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종중 땅 개발 공청회 날 아침, 명자는 이른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주방 앞치마 대신 어두운 남색 정장을 입었어요.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구두도 새로 샀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옷을 고른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명자는 잠깐 멈췄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피부는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흐리멍덩했던 눈이 단단하고 맑았어요. 명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청회장은 경기도 외곽의 군청 대회의실이었습니다. 문중 어른들과 지역 주민들, 개발업체 관계자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어요. 기자들도 몇 명 와 있었습니다. 앞자리에는 의장석이 마련돼 있었어요. 명자는 박 장로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명자에게 쏠렸어요. 남색 정장을 입은 명자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는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명자는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치고 안경을 꺼내 썼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의실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식이었어요. 태식은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사람들을 헤집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잠깐요. 이 땅은 우리 집안 땅이에요. 내가 여기 있어야 해요. 태식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태식을 돌아봤어요. 명자는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2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살이 빠지고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리나 문제로 잠을 못 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경호원 2명이 태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식은 버둥거렸어요. 나요. 내 땅이라고요. 저 여자가 뭔데 여기 앉아 있어요? 박 장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자네가 도태식인가?
자네 아버지가 남긴 문서에 따르면 이 땅 종중 대표 동의권은 자네 처 강명자 씨에게 있네. 자네한테는 자격이 없어.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왜 그런 서류를 남겨요? 조강지처를 벌인 놈은 종중일에 자격 없다는 게 도서방 유언이었네. 자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자네 행실을 못마땅히 여겼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소란 피우면 족보 정리도 고려할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은 경호원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이럴 수 없어요. 내 아버지 땅이라고요. 이거 다 무효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명자는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펼쳤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이 다시 앞을 바라봤어요. 명자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개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입을 열 때마다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오후 햇빛이 따사롭게 쏟아졌어요. 명자는 군청 앞 계단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28년 동안 주방 연기로 가득했던 폐 속에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박 장로가 옆에 다가왔어요. 강 여사, 오늘 잘했소. 도서방이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구먼. 명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시울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명자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공청회 잘 마쳤어요. 다음 절차 준비 시작해요.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걸음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명자는 그 사이 종중 땅 개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갔어요. 변호사, 박 장로, 개발업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서류 검토, 측량, 환경 영향 평가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명자는 새벽에는 식당 일을 하고 낮에는 회의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여사님,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어요? 태식 씨 쪽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명자는 앞치마를 벗고 식당을 나섰어요. 변호사 사무소 책상 위에는 서류가 여러 장 펼쳐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태식 씨가 리나 씨 권유로 투자한 사업체가 있어요. 수도권 물류창고 개발 사업인데 알고 보니 전형적인 폰지 사기예요. 초기 투자자한테 수익금을 나눠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계속 새 투자자를 끌어모은 거죠. 리나 씨가 그 사기단의 핵심 모집책이었어요. 명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식이는 얼마나 넣었어요? 식당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썼어요. 총 200억 규모예요. 200억이라는 숫자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어요. 잠깐 눈앞이 어지러질했습니다. 28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고기를 떼어오고 불판 앞에서 땀을 흘려 만든 식당이었어요. 그게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식당은요? 식당 건물은 안전해요? 건물 자체는 강 여사님 법인 명의라 직접적인 위험은 없어요. 하지만 태식 씨가 사채업자들한테 사인한 서류 중에 법인 지분을 담보로 잡은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빠르게 대응해야 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태식이 미웠지만 동시에 처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8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지분 담보 부분은 무효 소송을 걸 수 있어요. 법인 대표가 동의하지 않은 담보 설정은 원천 무효거든요. 지금 바로 소장 써도 돼요. 명자는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보였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자가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사채업자들이 식당 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3명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남자들이었습니다. 점심 영업이 한창인 시각이었어요.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홀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태식을 찾았어요. 도태식 씨 어디 있어요? 돈 갚으라고요. 손님들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명자는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 차림 그대로였어요. 제가 이 식당 대표예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명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명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당신이 대표예요? 도태식 씨 처 아니에요? 이혼 절차 중이에요. 이 식당은 재법인 소유예요. 태식 씨 개인 채무와는 별개예요. 명자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기를 남자들에게 건넸어요. 우리 변호사 선생님이랑 직접 얘기해 보세요.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전화를 받았어요. 몇 마디 듣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단 알겠소. 하지만 도 씨한테 꼭 전해요. 다음엔 더 많이 올 거라고. 남자들이 나가자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 몇 명이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갔어요. 명자는 카운터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태식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명자,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리나가 사라졌어. 명자는 문자를 가만히 읽었습니다. 리나가 사라졌다는 말이었어요. 짐작은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사기꾼들은 도망가기 마련이었거든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외로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 작은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수도권 물류창고 개발 사기 사건. 총 피해 금액 400억 원. 주요 모집책 박리나 해외 도주 추정. 명자는 핸드폰으로 그 기사를 읽었어요. 박리나? 리나의 성이 박 씨였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28년을 함께 일군 식당을 흔들어 놓은 사람의 성도 몰랐어요. 명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양념통을 열었습니다. 간장을 계량하고 마늘을 다지고 배즙을 넣었어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양념 냄새가 주방에 퍼졌어요. 명자는 이 상황에 태식을 돕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방해하지도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법인 지분 무효 소송을 진행하면서 식당은 꼿꼿이 지켜나갔습니다. 자신의 것은 자신이 지켜야 했어요. 그것 하나만은 28년 전부터 변하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종중 땅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보상금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명자의 통장에는 전에 없던 숫자들이 찍혔습니다. 명자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세무사와 함께 꼼꼼히 계획을 짰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마장동에 다녀오는 건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하루에는 한 가지가 더 생겼어요. 오전에 2시간 시니어 대상 복지시설 설립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었습니다. 명자는 오래전부터 꿈꿔온 일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그날은 12월이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날이었어요. 명자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서울역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서울역 광장 쪽으로 걷는데 계단 아래에 한 남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낡은 점퍼에 발가락이 튀어나온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컵라면을 들고 있었어요. 국물을 후후 불며 마시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냥 지나치려다 걸음을 멈췄어요. 남자의 옆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처지고 목이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허옇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명자는 몇 걸음을 더 다가갔어요. 태식은 명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컵라면 국물을 들이켜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6달 전 사채업자들이 태식의 마지막 재산까지 가져갔다는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집도 차도 옷도 다 사라졌다고 했어요. 명자는 태식 가까이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외제차를 몰던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명자를 주방 직원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서울역 계단 아래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명자는 뭔가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습니다. 통쾌함이나 분노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실제로 올라온 건 달랐어요. 무겁고 텁텁한 감정이었습니다. 28년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광장 건너편 대형 전광판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명자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어요. 전광판에는 시상식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우아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마이크 앞에 서 있었어요. 명자 자신이었습니다. 3개월 전 명자는 K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았어요. 28년 동안 전통 갈비 문화를 지켜온 공로였습니다. 그 수상 소감 장면이 지금 서울역 전광판에 흐르고 있었어요. 전광판 속 명자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서울역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진정한 독립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늦게 그걸 배웠어요. 광장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계단 아래에 있던 태식도 컵라면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전광판 속 여자를 보다가 천천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명자. 태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태식은 바로 앞에 서 있는 명자를 봤어요. 명자는 남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선 채로 잠시 아무 말도 없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태식의 낡은 점퍼 자락이 펄럭였어요. 명자의 코트깃은 단정하게 여며져 있었습니다. 태식의 눈이 빨개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명자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목소리가 잠겼어요. 이 남자가 우는 모습을 명자는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태식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미운 감정인지 안타까운 감정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명자는 그 감정이 무엇이든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자는 태식이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태식이 힘들어진 건 명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태식이 스스로 선택한 일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어요.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광판을 다시 올려다봤어요. 화면 속 명자는 한복 차림으로 단상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명자는 눈이 따뜻해졌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가족에게도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요. 그런데 이제 수천 명 앞에서 그 이름이 불리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그 얼굴이 걸려 있었어요. 명자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잘 버텼어요. 태식은 계단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바닥에 컵라면 국물이 조금 흘러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택시 정류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서울역에서 태식을 마주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태식을 찾지 않았어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그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슬프면 그냥 슬퍼했어요. 밤에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났어요. 새벽 3시 40분에 눈이 떠지는 건 여전했습니다. 2개월 동안 명자는 새로운 건물 공사 현장을 오갔어요. 종중 보상금 일부와 식당 수익금을 합쳐서 짓기 시작한 실버타운이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어요.
45평짜리 방 16개였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28년 동안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명자가 마음속으로 품어온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개소식 날이 왔어요. 봄비가 내리다 그친 오전이었습니다. 하늘이 씻은 듯 맑았어요. 명자는 연한 옥색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귀에는 진주 귀걸이를 달았어요. 28년 만에 한복을 제대로 차려입은 날이었습니다. 입구에는 꽃 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어요. 지역 방송국 카메라도 와 있었습니다. 문중 어른들과 변호사, 식당 직원들,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마당에 모여 있었어요. 박 장로도 지팡이를 짚고 나와 있었습니다. 명자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넸어요. 가슴이 뜨뜻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5분 전이었어요. 마당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태식이었습니다. 2달 전 서울역에서 봤을 때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낡은 운동화에 구겨진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눈밑이 검게 꺼져 있었고 수염이 길게 자라 있었어요. 태식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다가 명자를 발견하고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발걸음이 불안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양쪽으로 물러났어요. 태식은 명자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바닥이 아직 비에 젖어 있었어요. 태식의 바짓 무릎이 금세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명자야,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지금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태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 끝이 흐릿하게 떨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기자가 렌즈를 돌렸어요. 명자는 태식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있는 태식의 얼굴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28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4시 마장동, 불판 앞 15시간,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던 밤들, 안방에서 쫓겨나 창고 같은 방 바닥에 주저앉던 날이요. 그리고 주방 직원이라고 불리던 날도요. 명자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태식 씨, 당신이 그랬죠? 수준이 안 맞는다고요. 이제 내 수준의 당신 같은 분은 안 보여요. 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명자는 고개를 돌려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비서님, 이분 앞길 안 막히게 소금이나 좀 뿌려줘요.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행사 준비물 바구니에서 소금 봉지를 꺼냈습니다. 마당에 소금을 한 줌 뿌렸어요. 작고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태식은 무릎을 꿇은 채로 소금이 뿌려지는 걸 바라봤어요. 어깨가 더 크게 떨렸습니다. 입에서 낮게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명자는 이미 태식에게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돌아섰어요. 등을 보이며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천천했어요.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한복 자락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어요. 행사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강명자 실버타운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명자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 장로의 흰 수염, 변호사의 환한 미소, 오래된 직원들의 빨개진 눈들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마이크를 잡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행사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명자는 마지막으로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혼자였어요. 난간에 기대어 서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과 붉은빛이 섞인 하늘이 마당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어요. 28년 동안 새벽에만 살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해가 지고 나서야 집에 들어갔어요. 노을을 바라볼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명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오래 숨을 내쉬었어요. 입술 끝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미소였어요.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온 미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한복 자락이 나부꼈습니다. 명자는 난간을 가볍게 잡은 채로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